러시아에서 많은 여성들이 군인들과 급히 결혼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이 바라는 것은 그가 빨리 돌아오는 것뿐이지만 살아서가 아니라 관에 실려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한 번 일어나는 일 같지만 이는 러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 중인 트렌드입니다. 수천 명의 여성들이 저렴하고 음흉한 방법으로 군인들을 결혼해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독특한 정체성을 지녀 일부는 블랙 위도우라 부릅니다. 군사 블로거 아나스타시아 케셰보르바 등 친전쟁 논평가들은 이른바 루한스크 허니 트랩 현상을 기록해왔습니다. 이것들은 루한스크와 도네츠크 같은 점령 도시의 후방 지역에 집중된 조직적인 작전입니다. 이 도시들은 병사들이 전선에서 돌아와 교대하는 허브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종종 포격 충격에 시달리고 지쳐 있습니다. 여성 집단이 때때로 조직된 갱단으로 군사기지 인근 식당과 술집을 자주 찾습니다. 그들은 외로워 보이거나 가족과 떨어져 있는 군인들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면 약한 약속의 남성들이 표적이 되며 목표는 늘 같습니다. 전시 중 최대한 신속히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러시아는 결혼을 위한 표준 한 달 대기 기간을 면제하여 커플이 만난 당일에도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여성은 주요 법적 수혜자가 됩니다. 이제 그녀가 원하는 건 그의 죽음뿐입니다. 빠를수록 좋죠. 세르게이 칸돌스코의 이야기는 그들의 행동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는 브리안스크 주 출신 40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2023년 10월 입대 후 곧바로 엘레나 소콜로바와 결혼했습니다. 그가 전사하자 그녀는 슬퍼하지 않고 결혼 이유였던 것을 받으려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후 상황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법원이 조사에 착수하자 그 결혼이 완전히 가짜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세르게이의 가족들조차도 그들이 그 신부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의 결혼 사실에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결혼을 무효로 하고 소콜롭에게 3,000루블 약 37달러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엘레나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세르게이의 장례식 후 며칠 만에 소콜로바가 2만 달러 미망인 연금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금액은 러시아에서 평생 살 수 있을 정도로 컸습니다. 여성들이 전선에 나가는 남성을 어떻게 찾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이면서 저렴하고 정교한 방법을 씁니다. 이 방법을 쓰는 건 혼자 사는 여성이 아니라 그 비밀을 아는 범죄 조직입니다. 칸티만시 지역에서 수사관들은 블랙 위도우 작전을 밝혀냈어 했는데 이들은 단순히 아무 군인이나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범죄 기록이나 중독 문제가 있는 독신 남성을 주로 노렸습니다. 이런 이들은 가족이 보상금을 두고 크게 싸우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조직은 허위 결혼으로 최소 16만 달러, 이 사망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당국이 알기 전에 이들은 이미 남성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당국이 조사에 나섰을 때 그들은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그 조직은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피해자를 식별하고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기는 오랫동안 일반화되어 왔고 정부도 이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런 수법에 분노합니다. 단, 불을 쌓는 사람들은 제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진짜 돈은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너무 커서 여성들이 버는 돈은 그들 앞에선 정말 보잘것없어 보일 정도입니다. 그들은 군 지휘관들입니다. 하지만 군 지휘관들이 어떻게 미망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때때로 이 군인들에게 약속된 돈, 목숨을 걸고 싸운 대가로 받아야 할 보상금이 실제로 그들의 손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지휘관들에게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한 군인은 BBC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대 전체가 상점 출입이 차단된 뒤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상사에게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그 장교는 결국 50장의 급여 카드를 소지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카드들 상당수는 실종된 군인들의 것이었고 그들은 더 이상 목소리도 돈 반환 요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보한 군인에 따르면 상사는 도망쳤고 각 카드에는 최대 200만 루블이 있었으며 그 돈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군인 니키타 쿠르사도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서 돈을 훔친 두 장교를 경찰에 직접 신고했고 당국은 실제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장교들은 강도와 권력 남용으로 기소되어 대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가족들은 생계를 위해 사랑하는 이의 사망을 공식 선언하고 일시금 받기를 원합니다. 지휘관들은 그 군인이 공식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로 남아있어야 그의 급여를 계속 빼돌릴 수 있습니다. 슬픈 미망인들은 제대로 애도도 못하고 청구서도 못 내며 자신들의 상실로 이익을 얻는 기관과 법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패는 2024년에 최고위층까지 바로 이어집니다. 이반 포포프 소장은 부대 방어 시설용 1700톤 금속을 훔친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도시로 부하들의 방어수단을 팔아 이익을 챙겼습니다. 장군이 생명을 위해 방벽을 약탈한다면 지휘관이 전사자의 월급을 훔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그건 다른 지휘관들이 돈을 위해 하는 짓보다 100배는 더 인간적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아내들과 어머니들은 자원봉사 단체를 만들어 우크라이나 텔레그램 채널에서 시신을 찾으려 몇 시간씩 스크롤했습니다. 그들은 시신 사진을 뒤지며 문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떤 단서라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건 하나의 죄 때문입니다. 러시아인들은 이를 수색 전염병이라 부릅니다. 지휘관들은 시신 교환을 거부합니다. 시신이 없으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월급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시신 반환 거부로 러시아에서는 수색 전염병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설령 시신이 돌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스토프-온돈 법의학 실험실은 과부하로 DNA 결과가 몇 달씩 지연됩니다. 2025년 7월 합동조사에서 더 어두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휘관들은 실종 군인을 탈영병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성이 전투 중에 사라지고 아마도 전사했을 텐데 군은 그를 기리는 대신에 자신의 임무를 벌인 사람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전사자가 아닌 탈영병이라는 단어 하나가 가족의 모든 보상을 없앱니다. 조사관들은 이런 일이 11개 지역 25개 부대에서 일어난 것을 밝혔습니다. 오픈소스 인텔리전스 그룹 프론트엘리전스 인사이트기에 따르면 2024년에 약 5만 500명의 러시아 군인들 이 공식적으로 탈영병으로 기록되어 군 복무 회피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스토리즈가 인용했습니다. 러시아의 공식 사망자 수는 여전히 허구이며 마지막 발표는 2022년 9월이었습니다. 사망한 군인은 6,000명 미만으로 발표됐습니다. 이후 그 숫자는 갱신되지 않았으나 법원 기록엔 수만 명이 실종 또는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네페스코프는 사상자 정보는 국가 기밀이라며 진실을 밝히지 않겠다고 토했습니다. 블랙 위도우는 웨딩 드레스가 아니라 군복을 입고 있으며 전쟁 후 러시아 가정을 노려왔습니다. 군대뿐만 아니라 정부도 전사 군인 가족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나탈리아 쿠즈미나는 tam보프 지역 출신의 10남매의 어머니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전쟁에서 사망했습니다. 정부는 가족들에게 많은 사망 보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쿠즈미나가 받으려 하자 국가는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관료적인 절차와 남편의 부대 신분, 사망 경위에 대한 모호한 변명을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지방 정부는 약속한 수백만 루블 대신 박물관 입장권, 유치원 할인, 공공요금 보조금만 제공했습니다. 잠깐만 생각해보세요. 그녀가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자 선전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댓글러들은 그녀가 아이가 많고 욕심이 많으며 전쟁으로 이익을 보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여기서 블랙 위도우 이야기의 진짜 목적이 도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는 그것을 이용해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하는 모든 미망인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슬픈 여성들을 기회주의자로 몰아 자신들의 이익을 정당화합니다. 이 일은 쿠즈미나뿐 아니라 러시아 전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번 군인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연락이 끊기면 그의 아내나 어머니가 군부대에 연락을 합니다. 그들은 모호하거나 모순된 말만 듣고 유용한 정보는 얻지 못합니다. 몇 달 후 그녀는 도움을 받지 못해 우크라이나 근처 시체 안치소를 직접 찾아 시신을 확인하려 합니다. 실제 가족들은 세 가지 방법 중 하나에 갇히게 됩니다. 군대는 군인을 탈영병으로 선언해 모든 혜택을 즉시 끊거나 실종자로 등록해 가족을 영원한 불확실성에 빠뜨립니다. 가족들은 사망이 확인되지 않아 보상금을 받을 수는 없고 일도 마무리되지 않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는 가족이 몇 달간 법정 절차를 거쳐 사망자로 선언된 후에야 돈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투바, 브리아트야, 다게스탄 등 가장 가난한 지역에 큰 타격을 줍니다. 이 지역들은 인구 대비 군인 파병과 남성 희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가족들은 그들을 모집한 체제에 의해 막히고 있습니다. 이 많은 경우에 군 당국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에스 기록에 따르면 한 미망인은 남편이 자발적으로 부대를 떠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그의 시신이 수습되어 매장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사망 후에도 그의 신분을 변경해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건 관료주의가 아니라 의도적인 방해입니다. 2022년 이 월 침공이 시작된 이후 BBC 러시아와 미디어조나의 독립조사에 의해 12만 5천 명이 넘는 러시아 군인들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서방 정보기관은 러시아군 사상자가 1100만 명을 넘는다고 추정합니다. 2024년 러시아 군인 약 43만 명, 이 사망 또는 부상으로 손실됐으며 이는 2022년과 2023년 총 손실보다 많습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사망자 1명당 3, 4명이 추가로 부상했다고 추정합니다. 러시아 전쟁 포로에 대한 정확한 독립적인 수치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율을 바탕으로 서방 국방 당국의 추정에 따르면 2022년 2월 이후로 8만 명에서 100만 명 사이에 러시아 병사들이 부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공식 실종 병사는 현재 6만 3천 명입니다. 약 6만 3천 가족 이 답을 찾지 못한 채 악몽에 갇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신을 신원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재앙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2024년 12월 기준으로 군인 유해를 신원 확인하기 위해 4만 8천 건의 DNA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시신들은 포격, 드론, 미사일 공격 등으로 심하게 훼손되어 돌아옵니다. 몇 조각 DNA 분석이 유일한 방법일 때가 많습니다. 이 과정이 몇 달 걸려 유가족들은 가족을 묻기 위해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순국한 군인은 많은 존경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그들에게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학자가 군인 한 명의 죽음 가치를 분석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1년만 복무하고 전투에서 사망한 35세 남성의 경우 그의 가족에게 약 1억 4,500만 루블, 즉 미화 15만 달러에서 18만 달러 사이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는 러시아 평균 연봉의 약 20배로 가장 가난한 지역 남성들의 평생 수입보다 많습니다. 이들이 60세까지 민간인으로 일할 때 이 돈의 출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단일 지급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방정부는 사망보상금으로 500만 루블을 지급합니다. 이 금액은 2022년 3월 푸틴 대통령이 정한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별 추가 보상이 있는데 이 금액은 어느 주 오블라스트, 출신이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로 인해 총액의 수백만 루블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인들은 전투급여로 첫 해에만 최대 5,200만 루블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민간인으로 일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많습니다. 만약 사망 전에 부상을 입는다면 이 금액은 더욱 높아집니다. 부상 보상금으로 300만 루블이 추가 지급됩니다. 계급과 상하황에 따라 추가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총액이 1,400만 루블 이상으로 올라가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전쟁 전에도 빈곤율이 이미 28-30%에 달했던 러시아의 가장 경제적으로 황폐한 지역에 사는 여성들에게는 이건 단순히 큰 금액이 아니라 세대를 바꾸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부입니다. 이것이 투바, 부랴티아, 다게스탄, 알타이 공화국과 같은 러시아의 가장 가난한 지역에 사는 수백만 여성들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도 위의 통계가 아니라 빈곤이 일상이 되어버린 공동체이며 기회란 멀리 떨어진 화려한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아득한 꿈처럼 느껴지는 곳입니다. 투바는 2022년 주민 약 34%가 빈곤층으로 러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거의 7%에 달하는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며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 평균 월급이 16만 루블을 넘은 모스크바나 북극의 추코트카에서 근로자들이 매달 약 18만 5천 루블을 벌어들이는 것과 비교해보세요. 이 대조는 단순히 눈에 띄는 수준이 아니라 충격적입니다. 투바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한 달에 약 2만 루블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 85개 지역 중 거의 최하위에 해당합니다. 2024년 인구셰티아의 노동자들은 월 평균 4천 루블의 최저임금을 받았습니다. 한편 남부와 카프카스, 볼가 지역 전역에서는 다게스탄, 체첸, 칼미크, 인구셰티아와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달에 3만 루블 도 못 벌고 인구 절반은 그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러시아의 부유한 지역은 가난한 지역보다 4-5배 더 많은 소득을 올리며 이런 격차는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이 격차는 2021, 2024년에 크게 벌어졌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빈곤율은 약 8-9%입니다. 이 수치는 매우 낮은 빈곤선 기준으로 산출되어 외진 지역의 실제 고통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인의 2분의 3가 월 4만 루블 미만을 법니다. 하지만 상위 1%는 대부분 모스크바와 몇몇 부유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은 월 평균 12만 8천 루블에서 35만 루블까지의 소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쟁 계약이 추가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갑자기 수치가 거의 비현실적으로 변합니다. 카라차이, 카라케시에서는 지역군 입대 보너스가 1,600만 루블에 달하는데 이는 평균 월소득 23,400 루블의 68배에 해당합니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전쟁 보너스와 전투 수당이 한 달에 쉽게 2만에서 3만 루블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돈은 평소 반년 동안 벌 수 있는 금액을 훨씬 뛰어넘으며 1년 동안 복무하면
지급액이 500만 루블을 내수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은 여러 세대에 걸쳐 루블을 세며 살아온 가족들에게는 거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액수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체 자료에 따르면 투바와 같은 지역의 가계 은행 예금은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45%에서 53%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마가단과 같은 부유한 지역은 단 3% 성장에 그쳤습니다. 바레차야의 예금이 2022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81% 급증했습니다. 쉽게 말해 투바 공화국과 보리아차야 등에서는 평균 월급이 약 5만 6만 루블입니다. 1,400만 루블 의사망 보상금은 평균 30-40년치 수입에 해당합니다. 군인의 죽음은 평생 노동을 한 것과 맞먹는 즉각적인 자본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사망품은 지역 경제를 재편하고 있으며 주택과 자동차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정치적 위험 없이 2차 대규모 동원 공식 선언 없이도 징집을 유지하려고 이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금전화했습니다. 침체된 지역에서는 살아있는 러시아 남성과 국가가 그의 죽음에 부여하는 가치 사이에 큰 격차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블랙 위도우라 불리는 여성들이 기회를 노립니다. 블랙 위도우 작전은 대출 노리는 개인부터 범죄 조직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조직력의 수준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가장 단순한 경우 여성들은 주로 러시아판 페이스북인 V콘탁테 같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합니다. 군인과의 데이트와 같은 이름의 그룹들은 디지털 사냥터가 되었고 전선으로 향하는 외롭고 취약한 남성들이 동반자와 연결을 약속받으며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훨씬 더 어두운 생태계의 입구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일부 사기에는 군 모집 담당자와의 노골적인 공모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이러한 거래를 돕는 내부 인물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진짜로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보상을 받아야 마땅한 진짜 유가족들 뿐입니다. 치운민 출신 군인이 전사하자 그의 어머니는 며느리를 상대로 결혼이 사기였다고 주장하며 심각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현지 시베리아 언론은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했고 친가족들이 소위 블랙 위도우들과 사망 보상금을 두고 법정에서 싸워야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각시켰습니다. 이것은 세대를 아우르는 추한 싸움이 되어버렸고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은 자신의 아들이나 오빠, 동생이 거짓 결혼에 휘말렸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군인이 전사하면 소모율과 돌격 부대 특성상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미망인은 국가로부터 전액 보상금을 청구하고 그 결과 군인의 부모나 이전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기꾼들은 러시아 법률의 허점을 이용해 미망인에게 별다른 심사 없이 자동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 시스템이 워낙 효율적으로 작동해 가족들이 사망이나 결혼 소식을 알기 전에도 이미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치 며칠 전만 해도 이런 작전들은 병사가 죽길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전투 지역의 러시아 군인들은 ATM이나 뱅킹 앱을 거의 못 써서 급여 카드를 아내나 여자친구에게 맡기거나 뱅킹 앱 로그인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취적인 파트너들은 매달 이 계좌에서 돈을 다 빼갑니다. 최전선 군인들이 음식, 방탄복 등 기본 물품도 살 수 없다는 보고가 문서로 담아 있습니다. 후방에서 편하게 앉아있는 파트너들은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는 동안 실시간으로 계좌를 비워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정교한 사기는 사후 신부 전략이라고 불리는 방식일 것입니다. 2024년 최근 입법 변화화를 이용해서 러시아는 사실혼, 즉 사실상 결혼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만약 그 군인이 작전 중 사망했다면 그 의도는 고귀했습니다. 결혼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진정한 장기적인 관계에 있었던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이 이 조항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성들은 군인이 사망한 후에 증인들과 위조된 동거 증거를 들고 나타나 법적 아내로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인의 부모나 별거 중인 배우자들은 상속권을 잃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 1,400만 루블 상금을 두고요. 러시아 정부는 이 혼란을 규제하려고 시도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제한적이고 제대로 목표를 잡지 못했습니다. 2024년 1월 그들은 연방법률 40 연방법 페데랄니 사건에 서명해 러시아 시민과 결혼한 외국인의 거주 허가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은 주로 이민 통제를 목표로 했으며 러시아 국적이 아닌 사람들, 특히 중앙아시아 이주민들이 군인과의 결혼을 통해 시민권과 사망 보상금을 동시에 얻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블랙 위도우 작전이 러시아 시민이 다른 시민을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민 조치들은 국내 약탈적 결혼을 막는데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러시아 군사 법원들은 전례 없는 수많은 사건들로 넘쳐나고 있으며 그 패턴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22년만 해도 이 법원들은 실종되거나 사망한 군인들을 선언하는 사건을 수십 건 정도만 처리했는데 이는 평시에는 일상적인 서류 작업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 이 되자 같은 법원들은 공식적 사망 선언을 요구하는 22,400건 이상의 사건으로 갑자기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이 법원 서류들은 블랙 위도우 사기, 범죄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군인이 공식 사망 선고를 받자 사기는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보상금이 가족들에게 지급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기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식 정부 정책임을 확인시켜주는 마지막 증거가 있습니다. 2024년 8월 러시아 국가두마는 블랙 위도우 사기를 겨냥한 구체적인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크렘린은 이 여성들이 국가를 속이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정작 국가 자체가 너무나 거대한 사기를 벌이고 있어서 개인의 사기 행각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진짜 피해자는 러시아가 존경한다는 가족들입니다. 이 모든 사기는 잔인한 속임수에 의존합니다. 1,400만 루블 사망 보상금 은시신과 사망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군인은 사망해도 군에서 바로 사망했다고 선언하지 않고 실종자로 분류합니다. 비에즈 BST 프로프로브시, 러시아어로 흔적 없이 실종됐다는 뜻입니다. 시신, 증명서, 보상금 모두 없습니다. 이건 서류로 포장한 도둑질입니다. 2024년 러시아 법원에는 가족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즉 남편과 아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도록 싸우는 2만 건이 넘는 소송이 쏟아졌습니다. 2025년 중반까지 5만 건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이들은 수만 명의 가족들로 자신들이 받아야 할 것을 체계적으로 거부당하고 변호사를 고용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바로 그 체제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기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빈곤입니다. 러시아 공식 빈곤율이 2014년 11.3%에서 2024년 7.2%로 줄었습니다. 진전처럼 보이지만 경제학자들은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감소가 경제 발전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군인 급여로 가족이 빈곤선을 넘고 사망 보상금으로 일시적 현금이 생겼으며 전시 제조업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러시아는 인명피해로 얻은 돈으로 경제적 성공을 평가하며 노동시장도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민간 경제 전반이 인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군인 급여가 높아 사람들이 일반 직업 대신 전쟁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는 2024년 지역 당국이 모집 할당량의 2분의 3만 달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은 막대한 보너스에도 불구하고 입대 유도를 위해 연방 계약금 보너스를 4만 루블까지 인상했습니다. 이 현금이 가난한 지역에 몰리며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2024년에 금리를 20% 이상으로 인상했습니다. 이로 인해 악순환이 생깁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군인 급여와 사망 보상금이 줄어들어 정부가 모집 유지를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제학자 말린 로렐이 새로운 전쟁에 대해 말합니다. 월일만 루블 이상을 버는 중산층 비율은 2021년 57%에서 2023년 10%로 2배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산층은 전적으로 전쟁 수입에 의존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많은 지역이 경제적으로 붕괴될 것입니다. 2019년 연구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은 생명을 소득에 따라 2,400만, 1억 3,300만 루블로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1억 4,500만 루블 사망 보상금은 최고치를 초과한 금액입니다. 수학적으로 군 복무 중 사망이 경제적으로 합리적 선택이 되었고 일부 가족들은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성 친척들에게 군 복무 계약을 하라고 권장하며 이것을 대물림되는 빈곤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친척 사망에 따른 경제적 이익도 계산합니다. 이런 현금 환경은 또 다른 문제를 낳았습니다. 부상 보너스를 받은 군인들은 표적이 됩니다. 나키다 쿠르사사 씨는 전투 수당과 부상 보상금으로 2,700만 루블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술 취한 그를 세웠고 그는 경찰이 현금 저축을 훔쳤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지방 정부들은 사실 이런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연방 정부는 지급을 하지만 주지사들은 지방 예산에서 100만 300만 루블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이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2024년 말 야쿠츠크야 공화국은 군인 및 가족 지원금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그들은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관계자들은 수요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말했는데 이는 사실상 사상자가 예상보다 많았다는 점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2025년 9월까지 러시아의 지역 예산은 누적 적자가 7조 2,480억 루블에 달했습니다.
작년에는 흑자였으나 재정 위기는 지역 관리들이 사망 인증을 부인하거나 지연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공식 확인되지 않은 사망은 지역 예산 절감에 도움됩니다. 반면에 러시아 국영 언론은 블랙 위도우 사건을 매우 선별적으로 보도합니다. 러시아 국영 언론은 블랙 위도우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매우 선택적인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전 기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5군인과 결혼한 여성 등 충격적이고 노골적인 사기 사건만 골라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목표는 간단합니다. 최대한의 대중 분노를 일으키고 그 분노를 더 강한 처벌과 더 엄격한 법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미움과 비난의 대상을 주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는 점에 주목하세요. 국영 언론은 지방 정부 파산이나 6만 3천 명 군인 실종을 묻거나 조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규모 사망 보상금이 이런 유인을 만드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분석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친크렘린 매체는 이를 영웅 배신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군인 아내들, 즉 용감하게 남편을 지원하는 여성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강조합니다. 이 문제는 군인 가족의 영웅 이미지를 지키는 것으로 바뀌며 일부 애국 블로거들이 이를 더욱 강조합니다. 일부 블로거들은 블랙 위도우가 정보기관 요원이며 군인들의 군사 기밀을 빼낸다고 주장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 우크라이나의 방해 공작이자 러시아 대상 정보전의 일부입니다. 이 사기는 적의 음모로 변질됩니다. 보수 논평가들은 이를 도덕적 타락의 증거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서방 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사회가 타락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문제의 원인이 전쟁 경제의 금전 유인이 아니라 현대 가치관이 전통적 러시아 여성들을 타락시킨 것이라 주장합니다. 조사 압력이 커지고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제는 사기 지속 여부가 아니라 국가가 버틸 수 있는지로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잊혀진 이들과 죽은 이들의 희생 위에 전쟁 기계를 세운 결과입니다.